그날 나는 기분 전환이라도 할까 싶어 단체 해외여행을 떠났었다. 하지만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진동했다. 집의 스마트 도어록에서 연속으로 비밀번호 입력 오류 알림이 떴다. 나는 감시 카메라를 켜보았고 심장이 멎을 뻔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10년 동안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내 친아들과 그의 아내였다. 그 순간 내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내 이름은 임숙정, 올해 68세다. 머리카락은 절반쯤 휘어졌지만 몸은 아직 그 튼튼한 편이었다. 평온한 일상을 보내며 가끔 아파트 단지 안에서 몇몇 친구들과 에어로빅 수업을 듣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집에서 혼자 집안일을 하고 뉴스를 보며 지냈다. 이번에 여행사의 단체 해외여행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절친 한지은이 억지로 끌고 가서였다. 지은이는 내가 온종일 집에만 지은이 억지로 끌고 가서였다. 지은이는 내가 온종일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지레면서 멱다려지고 늙어간다고 마음속 응어리는 더욱 깊어질 뿐이니 나가서 여행 한 번 다녀오면 돈이 덜 아까울까? 나는 그의 마음이 좋은 뜻에서 나온 것이란 걸 알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반감을 금할 수 없었다. 남들에게는 그저 거처일지 몰라도 나에게 이 집은 반평생 고생해서 얻은 마지막 보전이었다. 남편도 없고 아들은 전 남편을 따라갔으니 이 집마저 없으면 나는 무엇에 의지해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비행기가 천천히 하강했다. 기내 방송에서는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라고 알렸고 창밖의 구름층은 칼로 잘라낸 솜사탕처럼 서서히 도시의 윤곽을 드러냈다. 기내 안은 술렁거렸다. 어떤 이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어떤 이는 개인 가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나는 마음이 조금 불안했다. 비행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비행기에서 내리면 친구들과 아파트 주민들에게 얼른 안부 연락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비행기가 안정적으로 착륙하자 안전벨트 푸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나는 휴대폰을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비행기 모드를 해제하고 단지 친구들에게 음성 메시지를 보내렸습니다. 나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휴대폰이 고장 난 줄 알고 눈을 비볐다. 그러자 또 다른 알림이 떴다. 대개 도어로 비밀번호가 연속 5회 오류로 입력되었습니다. 경고. 내 심장은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비행기 안은 원래 후텁지근했지만 등골을 타고 한 줄기 싸늘한 기운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가 최고급은 아니었지만 경비원들이 평소에 꽤 책임감이 있었고 평소에도 큰 사건은 없었다. 도어록은 작년에 새로 바꾼 스마트 도어록이었다. 당시에 혼자 사는 노인이 열쇠를 잃어버리면 불편할까봐 설치한 것이었는데 이 편리함이 지금은 내 마음의 공포가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나는 급히 도어록 탭을 눌렀다. 손이 심하게 떨려 화면을 잘못 누를 뻔했다. 화면에는 경고, 비밀번호 연속 9회 입력 어류, 9회 입력 어류 연속 9회 입력 앞에서 화면에는 손으로 감시 카메라 화면은 눈앞이 캄캄해지며 휴대폰을 놓칠 뻔했다. 이건 단순히 몇 번 잘못 누른 화면은 2초간 버벅거리더니 이내 선명한 현관 입구 영상이 나타났다. 그 순간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내 집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김민준, 10수년 동안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내 아들이었다. 그는 구겨진 코트 차림이었고 눈빛은 차가웠다. 그의 옆에는 젊은 여자와 2명의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젊은 여자는 그의 아내 박서연님을 알아보았다. 몇 년 전 친척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멀리서 한 번 본 적이 있었는데 기억 속에는 영리하고 까칠한 사람이었다. 두 남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고 한 명은 손에 공구 상자를 들고 있었다. 내 심장은 무거운 망치로 얻어맞은 듯했고 호흡이 가빠졌다. 감시 카메라 화면 속 김민주는 고개를 숙여 도어록에 무언가를 누르고 있었다. 박서연은 미간을 찌푸리며 초조하게 재촉했다. 박서연은 미간을 찌푸리며 초조하게 재촉했다.
빨리 좀 말했다. 그러니까. 김민주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뭘 급해? 그 사람 해외여행 갔어. 빨리 처리해야 나중에 골치 아플 일이 없어. 나는 의자에 얼어붙은 채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손에 든 휴대폰은 불더미처럼 뜨거웠지만 놓을 수가 없었다. 이어서 김민준이 낮게 읊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귓속을 파고들었다. 어차피 그 사람한테는 나밖에 아들이 없으니까. 이 집은 어차피 내 거야. 그 사람이 거기서 쭈뼛쭈뼛쭈뼛 늙어 죽을 때까지 기다릴 바엔 내가 지금 팔아버리는 게 낫지. 십수년 동안 나는 마음에 응어리가 있었다. 김민준이 그의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결국 그는 내 친아들이었다. 언젠가 그가 돌아올 거라고, 하다못해 가끔 안부라도 물어봐 줄 거라고 항상 환상 속에 살았다. 그런데 지금 그는 내 집 문 앞에 서서 낯선 사람처럼 나의 유일한 의지처를 빼앗으려 하고, 그런 말을 유일한 의지처를 빼앗으려 하고, 그런 말을 내뱉고 있었다. 나는 소리 지를까봐 두려워 손으로 입을 막았다. 내 손이 떨렸고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나는 자신을 다잡고 화면을 응시했다. 어떤 세부 사안이라도 놓칠까봐 두려웠다. 두 낯선 남자는 문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 공구를 꺼내 문을 따려고 했다. 박서연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낮은 목소리로 재촉했다. 낮은 목소리로 재촉했다. 빨리빨리 움직여. 꼬물거리지 말고. 꼬물거리지 말고. 김민주는 한쪽에 서서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낯선 방관자처럼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비행기에서는 승객들에게 하기하라는 방송이 나왔지만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지만 나는 심호흡을 하고 단단히 움켜쥐었다.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나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위로했다. 어쩌면 김민준을 닮은 다른 사람일지도 몰라. 하지만 그 얼굴은 너무나 익숙했다. 내가 10달 품고 낳은 아이였다. 십수년 동안 만나지 못했고 예전보다 야위고 분위기도 차가워졌지만 눈빛 속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나는 재생 버튼을 눌러 감시 영상을 몇 번이고 다시 보았다. 화면 속 아들 김민주는 미간을 찌푸린 채 차갑게 문 앞에서 도어록을 조작하고 있었다. 박서연은 그의 옆에 서서 칼날 같은 눈빛으로 주위를 훑어보았다. 두 낯선 남자는 능숙하게 움직이며 공구를 하나둘씩 펼쳐놓았다. 나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어떤 말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과연 박서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날카롭고 귀에 거슬렸다. 꾸물거리지 마. 그 사람 단체 여행 갔어. 없는 틈을 타서 먼저 팔아버려. 집 명예 이전엔 그때 가서 말 한마디면 되는 그때 가서 말 한마디면 되는 데는 마치 내 평생의 모든 고생, 모든 끈기가 그들의 눈에는 그저 사고 파는 물건일 뿐인 것처럼 먼저 팔아버려. 이 말은 칼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내 호흡이 가빠지고 가슴이 격렬하게 들썩였다. 주위 승객들은 모두 짐을 챙기고 있었지만 나는 돌조각처럼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나는 애써 손을 진정시키고 화면 전체를 녹화하여 휴대폰에 저장하고 클라우드에도 업로드했다. 혹시라도 실수로 이 유일한 증거를 잃을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했음에도 내 마음은 여전히 떨렸다. 화면 속 김민주는 무표정했고 목소리는 차가웠다. 시끄러워. 조용히 해. 어차피 그 사람한테는 나밖에 아들이 없으니까. 이 집은 어차피 내 거야. 지금 팔면 돈도 쓸모가 많을 거야. 어차피 그 사람한테는 나밖에 아들이 없으니까. 이 말은 먹구름 같은 천둥처럼 내 귓속을 강타했다. 내 눈앞이 갑자기 흐려지며 마치 그 말에 이끌려 수십 년 전 그 파괴적인 이혼의 순간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나는 그때 30대 중반이었고 초등학교도 채 들어가지 않았다. 나는 그때 30대 중반이었고 초등학교도 채 들어가자. 안 그러면 우리 가족 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나는 품에 안긴 아이를 보며 칼로 찢기는 듯한 심정이었다.
그 집은 부모님이 남겨주신 낡은 집이었고 나의 유일한 의지차였다. 탈 수 없었다. 이지우는 쿵하고 손바닥으로 탁자를 내리쳤다. 넌 왜 그렇게 고집불통이야? 내가 빚쟁이에게 쫓기는 걸 보면서도 집을 팔아 목숨을 구할 생각은 안 해. 내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이 도박해서, 당신이 도박해서. 이지은의 눈에서 섬뜩한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나를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좋아, 악다 이거지? 그럼 우리 이혼해. 아이는 내가 키울 거야. 넌 아무것도 가져갈 생각하지 마. 나는 얼어붙었다. 김민준을 아는 손에 순간 힘이 들어갔다. 김민준은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작은 얼굴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는 내 옷자락을 꼭 잡고 말했다. 엄마, 저 엄마랑 헤어지기 싫어요. 내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결혼이 이미 파국으로 치달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태산이 밀물처럼 밀려와 나를 완전히 집어삼켰다. 2월 심판이 있던 날 법정의 조명은 눈부셨다. 이지우는 고개를 쳐들고 변호사는 그의 옆에서 끊임없이 그의 안정적인 수입과 더 나은 생활 조건을 강조했다. 나는 외롭게 다른 한쪽에다. 나는 외롭게 다른 한쪽에 서 있었다. 월급도 많지 않았고 기댈 곳도 없었다. 판사는 결국 아이를 이지훈이 양육하고 나는 매달 양육하고 나는 매달 육비의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라고 묻는 듯했다. 그 눈빛은 평생 잊을 수 없었다. 법원을 떠날 때 나는 텅 빈 팔을 안고 심장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길을 걸으며 나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정말 잔인했던 걸까? 내가 정말 내 아이를 거인 걸까?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만약 내가 집을 팔았다면, 마지막 내가 집을 팔았다면, 마지막 의지처마저 잃게 되는 것이었다. 그때의 나는 이미 벼랑 끝에 몰려 있었다. 깁을 지키는 것이 내가 할 수 몰려 있었다. 그리고 지금 비행기에 앉아 있는 나는 휴대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화면 속 김민주는 더 이상 그 어렸던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차갑고 낯설었으며 심지어 원망의 기운마저 띠고 있었다. 박서연은 계속 재촉했다. 박서연은 계속 재촉했다. 빨리 해. 그 사람 돌아오기 전에 반드시 끝내야 해. 안 그러면 나중에 골치 아플 일이 많아.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때 가서 친척들 앞에서 난리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얼굴을 들겠어? 내 손이 세게 떨렸고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다. 결국 그의 눈에는 나는 그저 길을 막는 늙은이에 불과했다. 그는 내가 그동안 혼자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왜 그를 붙잡지 못했는지, 얼굴을 붙잡지 못했는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 현실과 기억은 날카로운 두 개의 칼처럼 앞뒤에서 내 마음을 갈라놓았다. 비행기는 이미 활주를, 이미 활처럼 왔다. 한 승객이 걱정스러운 듯 뒤돌아 나를 보며 물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목소리가 목에 걸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오늘부터 나와 김민준 사이의 그 균열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아니, 오늘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해법점에서의 그 눈빛에서 이미 정해서의 그 눈빛에서 이미 정해져 있었다. 여행이 끝나는 날 내 마음속에는 커다란 돌덩이가 얹혀 있는 것 같았다. 남들은 여행에서 돌아오면 아쉬움과 함께 가벼운 마음을 갖지만 나는 내내 마음이 딴 데가 있었다. 버스가 시내로 천천히 진입할 때 가이드는 앞에서 흥겹게 웃으며 짐을 챙기고 날씨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내 옆의 여행객들은 신나게 어디 가서 밥을 먹을지, 손주에게 어떤 선물을 사줄지 이야기하고 있었다. 만약 그들이 정말 침입했다면, 만약 그들이 정말 침입했다면 오직 나만이 마음속이 계속 조여들었고 눈앞에는 감시 카메라, 영상 속 앞,
하지만 그는 내 아들이잖아. 그런데 만약 그냥 넘어간다면 집을 지킬 수 있을까? 버스가 우리 집 근처에 도착하자 나는 다리가 후들거려 내렸다. 짐을 들고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훨씬 무거웠다. 단지 화단에는 노란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지만 나는 감상할 여유가 없었다. 경비원 김씨 아저씨가 나를 보며 웃으며 인사했다. 이 아주머니,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어떠셨어요?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뭐 괜찮았어요. 목에 돌덩이가 원친 듯 떠 있어요. 건물 현관까지 걸어가는 동안 내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가득했다. 카드키를 찍고 문을 열고 위층으로 올라가는 발걸음마다 심장이 더욱 빨리 뛰었다. 마침내 내 집 문 앞에 도착했다. 나는 잠시 서서 심호흡을 한 후에야 손을 뻗어 도어록을 눌렀다. 문을 여는 순간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공기 중에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냄새가 났다. 평소 우리 집은 깨끗하고 옅은 소독약 냄새가 났는데 이번에는 해바라기씨 껍질과 담배가 뒤섞인 냄새가 희미하게 났다. 나는 짐을 내려놓고 가장 먼저 거실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거실 탁자 유리면에는 해바라기씨 껍질 몇 개가 떨어져 있었고 모서리에는 닦이지 않은 기름때가 있었다. 나는 매일 집을 정리하는 습관이 있었고 외출하던 날에도 집을 먼지 한 톨 없이 깨끗이 청소했었다. 그래야 돌아왔을 때 기분이 좋으니까. 하지만 지금 거실 탁자는 내 스타일과는 다르게 어수선했다. 소파에 다가가자 등받이 쿠션이 움직여 모양이 흐트러져 있었다. 누가 앉았던 흔적이 분명했다. 누가 앉았던 흔적이 분명했다. 그들이 정말 들어왔던 것이다. 나는 애써 자신을 진정시키고 휴대폰을 꺼내 이 모든 세부 사항을 한 장 찍었다. 해바라기씨 껍질, 기름때, 움직인 소파 쿠션 위치, 심지어 현관의 발자국까지 쪼그리고 앉아 찍었다. 마음속에서 한 목소리가 나에게 속삭였다. 흔적을 남겨야 해. 증거를 남겨야 해. 이 모든 것을 찍은 후 나는 사진을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집안의 물건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옷장 안에서는 없어진 물건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서류들의 순서가 뒤죽박죽이었고 특히 부동산 등기 권리짐이 들어있던 서랍은 분명히 누군가 뒤진 흔적이 있었다. 서류들이 비스듬히 꽂혀 있었고 모서리는 접힌 자국이 있었다. 내 두 손이 떨렸다. 그것을 꺼내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가 밀려왔다. 그들이 이런 단계까지 생각했던 것이다. 그들이 이런 단계까지 생각했던 것이다. 나는 천천히 찢어지는 듯했다. 분명 내 집인데 누군가에게 감시당한 듯했다. 분명 내 집인데 누군가에게 감시당함이 마치 이 집이 언제든 다른 사람의 것이 될 것만 같았다. 고독감이 밀물처럼 밀려왔다. 젊었을 때는 늙어서 이런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내가 피땀 흘려 낳은 그 아들이 이미 완전히 나의 반대편에 서 있었다. 찾아온 것도 걱정해준 것도 걱정해준 것도 걱정해준 것도 내 서류를 데리고 와 내 집 인정을 시켰다. 내 서류를 들고 있었다. 내 집을 노리고 있었다. 눈물이 솟아올랐지만 나는 급히 닦아냈다. 그는 이미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현관으로 가서 문을 안으로 잠그고 모든 잠금 장치를 확인했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와 집 안 구석구석을 다시 한번 촬영했다. 먼지 한 톨의 위치까지 세밀하게 놓치지 않았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나는 조금 더 안정감을 느꼈다. 그날 저녁 나는 막 부엌에서 죽 한 그릇을 들고 탁자에 놓았다. 아직 앉기도 전에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급하고 요란한 소리였다. 마치 내 심장을 부술 듯했다. 나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무의식적으로 현관문을 내다보았다. 문 앞에는 김민준이 서 있었다. 10수년 만에 본 그는 더 이상 내 기억 속에 조금 마르고 어렸던 소년이 아니었다. 40살의 남자로 얼굴과 눈가에는 잔주름이 가득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차가움이 맴돌았다. 그의 옆에는 박서연이 서 있었다. 여전히 까다롭고 날카로운 모습이었다.
손에는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마치 어떤 임무를 수행하러 보러 온 걸까. 하다못해 예의상이라도 안부 인사라도 건네러 온 듯했다. 내 손가락이 떨렸고 문고리를 놓칠 뻔했다. 하지만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문 밖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문 열어. 엄마. 문 열어. 엄마. 이 호칭이 그의 입에서 나오자 내 심장이 철렁했다. 십수년 만에 그가 처음으로 나를 엄마라고 제대로 불렀지만 목소리에는 한 줄기 온기도 없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문을 열었다. 김민주는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훑어보았다. 제외하는 따뜻함은 전혀 없었다. 그는 집 안으로 들어섰고 박서연이 그 뒤를 바싹 따랐다. 발걸음은 거침없이 마치 이곳이 당연히 그들의 영역인 것처럼. 나는 문간에 얼어붙은 채 문틀을 붙잡고 있었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김민주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엄마, 이제 늙으셨네요. 이제 늙으셨네요. 빨리 처분하고 돈 좀 받아서 노후에 편히 지내는 게 뭐보다 낫지 않겠어요? 빨리 처분하고 돈 좀 받아서 노후에 편히 지내는 게 뭐보다 낫지 않겠어요? 그의 말은 내 뺨을 후렸지만 목이 메었다. 그는 나를 힐끗 보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다. 그는 나를 힐끗 보며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마치 깊은 상처를 헤집어 놓는 것 같았다. 당신이 그때 나를 버렸는데. 이 말은 바늘처럼 내 마음을 찔렀다. 나는 필사적으로 설명하고 싶었다. 아들아, 그게 아니야. 그때는 됐어요. 박서연이 갑자기 내 말을 끊었다. 목소리는 날카롭고 단호하여 송곳처럼 내 귓속을 파고들었다. 이마주머니, 연기 그만하세요. 저희는 아들이고 며느리예요. 열쇠를 안 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저희를 자식으로 안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나는 눈앞이 흐려졌다. 그들은 당당한 표정이었다. 마치 내가 잘못한 사람인 양. 너희들, 내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너희들, 혹시 이미 들어왔었니? 박서연은 콧방귀를 끼며 턱을 치켜들었다. 들어왔든 안 들어왔든 무슨 차이가 있어요. 혼자 사시는 거, 이 집은 어차피 저희 거예요. 빨리 내놓으시면 깨끗하게 끝날 거예요. 내 집이라고, 내 집이라고, 내 집이라고, 내 집이라고.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마치 수십 년간 내가 흘린 피땀과 나의 끈기가 그들의 눈에는 당연히 물려받을 유산이니 내가 평생 아끼고 아껴서 마련한 건데 너희들이 무슨 자격으로냐고? 김민준이 휙 돌아서며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다. 내가 당신이 나를 낳고 키웠는데 지금 와서 나를 쫓아내려고 해? 이게 사람 할 짓이야? 내 눈가가 순식간에 붉어졌다. 설명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낳고도 키우지 않고 키우고도 가르치지 않았네. 박서연이 차갑게 덧붙였다. 남들이 들으면 비웃지 않겠어요? 당신이 얼굴이 있다면 저희도 얼굴이 있어요. 그의 말은 돌덩이처럼 내 마음에 세게 내리꽂혔다. 내 입술이 떨렸다. 내 입술이 떨렸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목에 걸렸다. 수십 년간의 죄책감과 고통이 이 순간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때 법정에서의 무력감, 아이 눈빛 속의 원망. 그때 법정에서의 무력감, 아이 눈빛 속의 원망. 지금 그것이 그들이 나를 고발하는 증거가 되었다. 눈앞에 김민주는 더 이상 내 옷자락을 잡고 엄마 가지 말라고 외치던 내 기억 속의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차갑고 외치던 목이 메었다. 아들아,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어. 나는 그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가 차갑게 끊었다. 됐어요. 연기 그만하세요. 정말 저를 아꼈다면 그때 놓지 않았겠죠. 지금 와서 이런 말 해봐야 무슨 소용이에요? 집안의 공기가 얼어붙어 내 가슴을 답답하게 압박했다. 나는 그를 보았다.
눈물이 눈가에 맴돌았다. 마음 한켠에는 분노가, 다른 한편에는 아직 남아있는 모성애가 있었다. 분노한 것은 그들이 감히 이렇게 당당하게 내 집을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 때문이었고, 모성애는 그가 아무리 모진 말을 해도 나는 여전히 손을 뻗어 그를 붙잡고 싶다는 마음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눈앞의 이 남자는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는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차가운 낯선 사람이었고 내 모든 것을 강탈하려는 이미 끊어졌고 어떤 혈연은 이미 사라졌다. 밤이 아주 깊어졌다.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은 하나둘씩 커지고 복도에는 희미한 복도등만이 남아있었다. 가끔 바람 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들 수 없었다. 대개는 귀 옆에서 돌멩이처럼 딱딱하게 느껴져 머리가 아팠다. 머릿속에는 온통 낮에 있었던 일들이 가득했다. 김민준의 차가운 얼굴, 박서연의 목소리, 그리고 당신이 그때 나를 버렸는데 나는 비난이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눈을 겨눴다. 나는 눈을 감았다. 너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원래는 모자 관계가 아무리 멀어져도 혹시나 조금의 저금에 가슴이 너무 답답했다. 나는 몸을 일으켜 침대에서 내려와 겉옷을 걸쳤다. 거실에 물 한 잔을 마시러 가려 했다. 거실에 도착했을 때 나는 갑자기 아래층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들었다. 밤이 아주 깊었기에 그 소리는 유난히 선명했다. 나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귀를 기울였다. 마음이 불길하게 조여들었다. 김민준의 목소리였다. 나는 조용히 거실 불을 끄고 살금살금 발코니로 가서 창문을 살짝 열었다. 찬바람이 푹 들어와 몸을 움츠러들게 했다. 하지만 나는 숨을 죽이고 아래층을 내려다보았다. 아래층에는 검은색 차 한 대가 서 있었고 김민준과 박서연이 차 옆에 서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그들의 얼굴을 비췄다. 내일 당장 시작하자. 박서연의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했다. 시간이 너무 지체되면 변수가 생길까봐 걱정돼. 나이도 많아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잖아. 당신 위임장 처리해줄 사람 있다고 하지 않았어?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김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이인데 뭘 어쩌겠어? 내 호흡이 순식간에 가빠졌다. 가슴이 송곳으로 세게 찔리는 듯했다. 박서연이 비웃었다. 그때 되면 집 팔아서 빚도 갚고 우리도 더 큰 집으로 옮겨 살 수 있겠네. 당신 엄마는 어디로 가겠어? 요양원이 혼자 외롭게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지. 그녀의 말은 칼처럼 내 가슴을 난도질했다. 결국 그들의 눈에 나는 그저 처리해야 할 귀찮은 늙은이에 불과했다. 걱정 마. 김민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냉혹함이 배어 있었다. 어차피 그 사람한테는 나밖에 아들이 없으니까. 남들이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 만약 그 사람이 난리치면 그냥 늙어서 노망났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 나는 온몸이 떨렸고 손가락으로 창틀을 꽉 움켜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다. 결국 그들의 계획은 이것이었다. 위임장을 위조하고 집을 팔아버리고 나를 요양원으로 밀어넣어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것. 내 심장이 맹렬하게 조여들었다. 차가운 벽에 붙들린 듯 온몸이 서 있을 수 없었다.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그들을 놀라게 할까봐, 내 일거수일투족이 들킬까봐 두려워 감히 소리 낼 수 없었다. 나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애써 자신을 진정시켰다. 당황하지 마. 절대 당황하지 마.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켰다. 조용히 휴대폰을 창가로 내밀어 아래층을 향해 조준했다. 박서연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등기권리증은 어떻게든 손에 넣어야 해. 나이도 많아서 물건 숨기는 것도 분명히 그렇게 깊이 숨기지 않을 거야. 그때 가서 핑계대고 집에 들어가서 뒤져보면 찾을 수 있을 거야. 김민준이 차갑게 말했다. 걱정 마. 내가 이미 그 사람 옷장을 받았어. 그 서랍에 분명히 뭐가 있을 거야.
내 심장이 쿵 하고 조여들었다. 결국 그날 서랍이 움직여 있었던 것은 정말 그 때문이었다. 박서연은 계속 재촉했다. 꾸물거리지 마. 빨리 해결해야 빨리 편해져. 빨리 해결해야 빨리 편해져. 나도 이런 낡은 집에서 계속 살고 싶지 않아. 김민주는 한숨을 쉬었지만 망설이지 않았다. 그 늙은 할머니가 우리랑 뭘 싸우겠어? 말 몇 마디면 그 사람 고개도 못 들게 할 수 있어. 말이 끝나자 내 눈물이 마침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나는 이를 악물고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었다. 눈물이 시야를 가려 휴대폰 화면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내 손은 놓지 않았다. 녹음은 계속되고 있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패였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아래층의 대화는 점차 멈췄다. 그들은 차에 올랐고 천천히 아파트 단지를 나갔다. 차의 불빛이 완전히 아파트 단지를 나갔다. 호흡이 가빠지고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간 것 같았다. 심장은 여전히 맹렬하게 뛰고 있었다. 마치 언제든 뛰쳐나올 것만 같았다. 나는 휴대폰을 손에 꼭 쥐고 녹음이 잘 저장되었는지 확인했다. 다시 한번 백업하고 3번을 반복해서 확인한 후에야 겨우 한숨을 돌렸다. 이 순간 나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등골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마음속으로는 전례 없는 명료함을 느꼈다. 그들은 나에게 집을 내놓으라고 강요하고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으려 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마음이 약해질 수 없었다. 모자 관계라는 환상에 더 이상 빠져들 수 없었다. 나는 휴대폰을 꽉 움켜쥐고 화면 속 녹음 파일을 노려보며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이번에는 내가 반격할 거야.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간 것 같았다. 휴대폰 화면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녹음 파일은 그곳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뜨거운 쇠붙이 같았다. 나는 반복해서 파일을 재생하고 반복해서 저장했다. 매번 심장이 조마조마했다. 혹시라도 작은 실수라도 하면 이 유일한 증거가 사라질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고립무원이라고 느꼈다. 사방은 고요했고 벽에 걸린 시계만이 똑딱똑딱 걸어가고 있었다. 그 소리는 내 귓가에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고 있고 위험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 같았다. 나는 누구에게 의지할 수 있을까? 아들은 이미 나의 의지처가 아니었고 오히려 가장 큰 위협이 되었다. 이웃들은 평소에 만나면 인사 정도는 하지만 이런 가족 간의 원한 같은 문제에 누가 나서 주겠는가? 나는 휴대폰을 쥐고 있었다. 머릿속에 갑자기 한 이름이 스쳐 지나갔다. 한지은. 그는 내가 젊었을 때의 동료였다. 나중에 법을 공부해 변호사 사무실의 파트너 변호사까지 되었다. 우리는 수십 년간 우정을 이어왔고 서로를 가장 잘 알고 있었다. 지난번에 만났을 때 그는 나를 비웃기까지 했다. 너는 말이야. 뭐든지 무서워하고 뭐든지 참으니까 언젠가는 손해볼 거야. 여기까지 생각하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래, 나는 계속 참아왔다. 하지만 결국 아들마저 나는 눈물을 닦고 떨리는 딸을 속이려 하다니. 숙정아, 이렇게 늦게 전화하다니 무슨 일이야. 내가 입을 열자마자 목소리가 메었다. 치은아, 나 큰일이 생겼어. 전화 저편이 1초간 고요하더니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급하게 말하지 말고 천천히 말해봐. 나는 심호흡을 하고 며칠 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했다. 여행 중에 감시 카메라로 김민준과 박서연이 문을 따려는 것을 본 것부터 집에 돌아와 집안이 어수선해진 것을 발견한 것, 그리고 어젯밤 그들이 위임장을 위조해 집을 팔려는 음모를 엿들은 것까지. 한지희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손에 증거 있어? 녹화도 했고 사진도 찍었고 감시 카메라 재생 영상도 있어. 나는 급히 대답했다. 아주 잘했어.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단호해졌다. 당황하지 마. 증거가 있으면 두려울 것 없어. 내일 아침에 내가 네 집으로 갈게. 우리가 모든 자료를 정리하자. 걱정 마. 이 일은 내가 끝까지 도와줄게. 내 눈물이 다시 솟아올랐다. 우리가 수십 년 친구인데 네가 괴롭힘 당하는 걸 내가 어떻게 그냥 보고 있겠어? 게다가 불효자식들은 너를 인질로 삼을 자격이 없어. 너는 평생 고생하며 살았는데 그들이 쉽게 빼앗아갈 자격이 뭐가 있어? 이 말을 듣자 내 마음이 쿵 하고 울렸다. 그래, 나는 평생을 바쳐 싸웠는데 결국 살찐년처럼 도살당할 수는 없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날이 밝았을 때 나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집안의 모든 중요한 서류들을 찾아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기권리증, 통장, 은행 카드 명세서, 아파트 관리 계약서, 심지어 영수증까지 꼼꼼히 정리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내 손이 떨렸다. 어떤 것이 유용하고 어떤 것이 쓸모없는지 알 수 없었다. 다만 그 종이들 위에는 내 수십 년간의 고생과 땀이 배어 있었고 조금이라도 부주의하면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을 알 뿐이었다. 정오쯤 한지인이 왔다. 그는 여전히 깔끔한 모습이었다. 머리카락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정돈되어 있었고 검은 코트 차림에 두툼한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문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먼저 문을 잠그고 주위를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네 집 정말 누가 들어왔었어. 내 코끝이 시큰해지며 급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는 거실 탁자 앞에 앉아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서류면 뭉치와 녹음기를 꺼냈다. 자, 네 증거들을 다 꺼내봐. 네 증거들을 다 꺼내봐. 우리가 분류해서 보관하자. 영상 먼저 그들이 문 앞에, 그들이 문 앞에서 그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여. 나는 급히 준비해둔 자료들을 건넸다. 녹음은 더 직접적이고 그들의 계획을 들을 수 있어. 이 증거들은 충분히 완전해서 분명히 사건 접수가 될 거야. 그럼 제가 집을 지킬 수 있을까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지혜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단호했다. 당연하지. 법은 네 편이야. 증거가 있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못해. 내 눈물이 마침내 뚝뚝 떨어져 탁자 위에 튀었다. 왜 울어? 한지은이 휴지를 건넸다. 네가 갈 곳 없는 게 아니야. 너는 나도 있어. 기억해. 불효자식은, 불효자식은, 불효자식일 뿐이야. 친정 때문에 스스로를 억압하지 마.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흐느끼며 휴지를 가닿다. 우리는 저녁까지 함께 일하며 모든 자료를 스캔하고 백업했으며 각각 USB와 클라우드에 저장했다. 지혜는 능숙하게 움직이며 작업하는 동안 법률적 설명을 덧붙였다. 법은 증거의 연결을 중요하게 여겨. 법은 증거의 연결을 중요하게 여겨. 우리가 모든 세부 사안이 일치하도록 확인해야 겨. 우리가 모든 세부 사안이 일치하도록 확인해야 탁자 위에 가지런히 놓인 서류들을 보며 탁자 위에 가지런히 놓인 서류들을 보며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숙정아, 정신 차려. 한 가지를 기억해. 네가 그들에게 빚진 게 아니라 그들이 너에게 빚진 거야. 네가 평생 지켜온 집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솟아올랐다. 그래, 내가 김민준에게 빚진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김민준에게 빚진 것이었다. 그 순간도 있는 사람이라. 그가 나에게 죄를 지은 것이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 한 줄기 힘이 불타올랐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밤새기 점차 내려앉고 불빛은 가지런히 놓인 자료들 위에 한 겹의 빛처럼 드리워졌다. 그날은 주말이었다. 날씨는 흐렸고 하늘은 회색빛으로 덮여 있었다.
오후 무렵 갑자기 초인종이 급하고 요란하게 울렸다. 끊임없이 울려댔다. 마치 문을 부술 듯 했다. 내 심장이 조여들었다. 나는 천천히 문으로 걸어가 현관문을 내다보았다. 문 밖에는 여러 사람이 서 있었다. 김민준과 박서연이 맨 앞에 있었고 그 뒤에는 고모, 삼촌, 그리고 평소에는 거의 왕래가 없던 사촌 2명까지, 네다선 2명까지 모두의 얼굴에는 정의를 집행하러 온 듯한 표정이 걸려 있었다. 나는 문고리를 꽉 쥐었다. 심장이 쿵쿵거렸다. 내가 문을 열기도 전에 큰 소리로 외쳤다. 엄마, 문 열어요. 다들 오셨어요. 오늘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복도에는 즉시 응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맞아. 친척들이 다 왔는데 집안일은 터놓고 이야기해야지. 내 마음이 서늘해졌다. 나는 천천히 문을 열고 문 뒤에 서 있었다. 김민주는 나를 보자마자 불쌍한 표정을 지었다. 눈가에는 심지어 눈물까지 맺혀 있었다. 엄마, 제가 엄마 아들이잖아요. 저를 모른 척할 수 없어요. 저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그의 목소리와 표정은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마치 엄청난 억울함을 당한 듯했다. 박서연은 즉시 뒤따라 날카로운 눈빛으로 쐐기를 박았다. 인준이는 당신 친아들이잖아요. 어떻게 그를 남처럼 대할 수 있어요? 인준이는 당신이 거예요. 집은 어차피 민준이 거예요. 집은 어차피 민준이 거예요. 고모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숙정아, 네가 그때 너무 잔인했던 것 같구나. 아들이 문까지 찾아와서 열쇠를 달라고 하는데 안 줄 뿐만 아니라 고둔막듯이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다니. 이게 소문나면 사람들이 너를 낳고도 키우지 않은 불효자라고 하지 않겠니? 맞아. 삼촌도 입을 열었다. 말투에는 비난이 섞여 있었다. 낳고도 키우지 않고 키우고도 가르치지 않았네. 아들한테 그렇게 하는 날. 그 말은 돌덩이처럼 날아와 내 오잔육부를 뒤흔들었다. 나는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이 막힌 듯했다. 김민주는 내가 침묵하는 것을 보고 더욱 힘껏 뒤늦게 울었다. 엄마, 그때 엄마가 저를 버린 건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도 저를 이렇게 경계하시다니. 제가 엄마의 유일한 아들이잖아요. 만약 엄마가 저를 또 모른 척하면, 만약 엄마가 저를 또 모른 척하면 저는 평생 얼굴 들고 다닐 수 없어요. 내 눈앞이 흐려지며 눈물이 솟아올랐지만 내는 필사적으로 참았다. 박서요. 감았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친척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될 뿐이에요. 만약 당신이 인정을 무시했다는 소문이 나면 당신 얼굴이 뭐가 되겠어요? 그녀는 말하다가 갑자기 가식적인 미소를 거두고 목소리가 갑자기 단호해졌다. 분명히 말할게요. 당신이 열쇠를 안 내놓으면 저희는 문을 닫고 들어갈 거예요. 어차피 저희 거예요. 어차피 저희 거예요. 다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나를 찔렀다. 내 손바닥은 식은땀을 찔렀다. 지금은 절대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눈물도 흘려서는 안 된다. 눈물을 흘리면 스스로가 찔려서 겁먹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친척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들이 열쇠를 달라고 하는데 왜 안 줘? 너는 집을 목숨처럼 여기는구나. 나는 문간에 서서 마음속이 수많은 칼로 찢기는 듯 했다. 그들은 내가 이혼할 때 얼마나 외로웠는지, 억지로 아들을 포기해야 했던 그 순간을 어떻게 알겠는가? 내가 수십 년 동안 혼자 어떻게 버텨왔는지 어떻게 알겠는가? 그들은 그저 결과만 보았다. 아들에게 집을 주지 않는 엄마. 그들의 눈에는 이것이 잔인한 것이고 낳고도 키우지 않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만약 내가 오늘 타협한다면 내일 당장 이 집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것을. 내 눈물이 눈가에 맴돌았지만 나는 끝내 흘리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들을 노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서연은 내가 대답하지 않자 비웃었다. 좋아요.
당신이 시침이 떼고 싶다면 저희는 정말로 행동으로 옮길 거예요.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김민준도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엄마, 저를 너무 몰아세우지 마세요. 만약 오늘 열쇠를 안 주시면 저는 정말로 문을 따고 들어갈 거예요. 내 심장이 세게 조여들었다. 마치 칼로 베인 듯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서 있었다. 손가락으로 문고리를 꽉 움켜쥐었고 그저 조용히 서 있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뼈까지 아팠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뼈까지 아팠다. 곡도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고 친척들의 비난의 목소리도 친척들의 비난의 목소리도 참아. 지금은 울 때가 아니야. 싸울 때도 아니야. 싸울 때도 아니야. 나는 마음속으로 되풀이했다. 나는 냉정해야 해. 나는 참아야 해. 때가 되면 나는 반격할 거야. 그 순간 나는 내 그림자를 본 것 같았다. 수십 년 동안 나는 계속 참아왔고 모든 억울함을 삼켜왔다. 하지만 오늘 나의 인내는 더 이상 나약함이 아니라 힘을 축적하는 것이었다. 나는 계속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들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눈물이 눈가에 맴돌았지만 억지로 삼켜버렸다. 김민준과 박서연은 내가 침묵하는 것을 보고 내가 찔려서 겁먹었다고 생각했다. 말투는 더욱 오만해졌다. 박서연이 비웃었다. 임 아주머니, 정말 아들을 내쫓으실 생각이에요. 그는 당신의 유일한 핏줄이잖아요. 정말 그렇게 잔인하게 소문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할까가 두렵지 않으세요? 김민준도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엄마, 어떻게 이렇게 병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아무리 그래더니 지금은 저랑 인연을 끊으려고 해요. 제가 엄마의 친아들이잖아요. 제가 엄마의 친아들이잖아요. 나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거실 탁자로 걸어가 휴대폰을 들었다. 좋아요. 오늘 다들 오셨으니 잘 됐네요.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차가움이 배어 있었다. 내가 하는 말은 다들 안 믿으실 테니 직접 들어보세요. 당신들의 좋은 며느리가 한 말을요. 말을 마치고 나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어차피 그 사람한테는 나밖에 아들이 없으니까. 어차피 그 사람한테는 나밖에 아들이 없으니까. 이 집은 어차피 내 거야. 그 사람이 거기서 쭈뼛쭈뼛 늙어엔 내가 지금 팔아버리는 게 낫지. 손가락을 점점 더 꽉 움켜쥐었다. 눈물이 시야를 흐렸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억지로 똑바로 서 있었다. 녹음은 계속되고 있었다. 박서연의 목소리가 이어서 들려왔다. 없는 틈을 타서 먼저 팔아버려. 진명이 이전은 그때 가서 말 한마디면 되는 애 아니야? 그녀의 경멸적인 말투는 그녀의 격렬적인 말투는 칼처럼 모든 사람의 귓속을 베었다. 등기 권리증은 어떻게든 손에 넣어야 해. 집안의 친척들은 얼어붙었다. 서로를 마주 보았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고모였다. 그는 입을 가리고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이건 민준이 목소리 아니야? 정말 이런 말을 했다고? 나는 비웃었다. 내가 한 말도 아니고 남이 꾸며낸 말도 아니고 남이 꾸며낸 말도 아니고 남이 꾸며낸 말도 아니고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두 번째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박서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모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선은 일제히 김민준과 박서연에게로 향했다. 김민준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입술은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박서연은 얼굴이 새빨개졌고 손가락으로 가방끈을 꽉 움켜쥐었다. 눈빛은 흔들렸다. 민준아, 이게 정말이야. 민준아, 이게 정말이야. 이게 정말이야. 삼촌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비난이 섞여 있었다.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방금 전 나를 낳고도 키우지 않았다고 비난하던 친척들은 모두 침묵했다. 김민준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다. 그는 갑자기 나를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당신이 엿들은 거야.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끊었다. 민준아, 이건 엿들은 게 아니야. 이건 네가 직접 한 말이고 사실이야. 그는 네가 직접 한 말이고 사실이야. 부정할 수 있어. 그 사람이 우리 모자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거예요. 나는 쿵 하고 탁자를 내리쳤다. 내 목소리가 너무나 커서 나 자신도 놀랐다. 됐어. 증거가 여기 있는데 아직도 발뺌하려고 해? 내 목소리는 찢어지는 듯했지만 단호했다. 집 안의 분위기는 무섭도록 압도적이었다. 친척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더 이상 끼어들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때 한지은이 앞으로 걸어와 인쇄된 자료 뭉치를 탁자 위에 쿵 하고 놓았다. 이 녹음 파일과 감시 영상은 이미 공증을 마쳤어요.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등기권리증도 여기 있어요. 김민준 씨, 박서연 씨, 당신들의 행위는 이미 사기와 불법 침입에 해당해요. 우리는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말을 마치고 그는 휴대폰을 꺼내 망설임 없이 1위를 눌렀다. 전화 저편은 휴대폰을 꺼내 망설임 없이 1위를 눌렀다. 전화 저편에서는 침착한 상담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간결하게 선임 경찰관은 미간을 설명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래층에서 경찰차에 사이를 냈다. 한지은이 즉시 앞으로 나서서 증거들을 건넸다. 이분들의 아들과 며느리가 미임장을 위조해 집을 팔려고 했어요. 여기 녹음 파일, 영상, 그리고 관련 자료들이 있습니다. 사건 접수해서 조사해 주십시오. 경찰관은 녹음 파일을 잠시 주에 깊게 듣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김민준과 박서연에게로 돌아서서 말했다. 두 분, 저희와 함께 가시죠. 경찰관님, 저희는 그저 장난이었어요. 박서연이 당황하며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김민준도 초조해하며 말을 더듬었다. 엄마 이러지 마세요. 제가 엄마 아들이잖아요. 정말 저를 경찰서에 보내시려는 거예요. 나는 그를 노려보았다. 눈물이 마침내 흘러내렸지만 목소리는 쇠처럼 차가웠다.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네가 내가 네 엄마라는 걸 기억했다면 이런 짓은 하지 않았을 거야. 김민주는 이런 짓은 하지 않았을 거야. 김민주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숙이고 박서연은 얼굴이 핏기 없이 창백했고 손에 든 가방끈이 끊어질 듯 비틀려 있었다. 나는 여전히 그들을 둘러보았다. 목소리는 쉬었지만 단호했다. 방금 저를 낳고도 키우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죠? 이제 분명히 아시겠죠? 누가 사람답지 못한 짓을 했는지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낮은 한숨 소리 몇 번만 들릴 뿐이었다. 경찰이 그들을 데려간 후 집안은 마침내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온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 오히려 차가운 돌더미처럼 내 가슴을 짓눌렀다. 친척들은 한 명씩 떠났다. 아무도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집 안에는 나 혼자만이 남았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문 밖에서 가벼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내 심장이 철렁했다. 현관문을 내다보았다. 김민준이었다. 어떻게 탈취한 건지 아니면 잠시 풀려난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는 혼자 문 앞에 서 있었다. 표정은 복잡했고 눈빛에는 피로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눈앞에 뒤 있었다. 그 순간 맴돌았다. 결국 문을 열었다. 그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나와 눈을 마주쳤다. 집 안은 숨 막힐 듯 고요했고 세월은 그의 얼굴에 세월의 흔적을 남겼지만 그의 눈빛 속의 차가움과 경계심은 나를 낯선 사람보다 더 낯설게 만들었다. 우리는 그렇게 침묵하며 서 있었다.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공기가 얼어붙어 마치 시간마저 멈춘 것 같았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마침내 침묵을 깼다. 민준아,
내 목소리는 쉬었지만 차가움이 배어 있었다. 너는 항상 내가 너를 버렸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 그는 미간을 찌푸렸고 눈빛이 살짝 흔들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를 노려보며 이를 악물고 마음속에 수십 년간 묻어두었던 말들을 한 마디 쥐어짰다. 그때 이혼은 네 아빠가 강요한 거야. 그 사람이 빚을 져서 나한테 친정집을 팔라고 했어. 내가 거부하니까 이혼하자고 했고 결국 법원에서 너를 그 사람에게 맡겼어. 내 가슴이 격렬하게 들썩였다. 목소리가 떨렸다. 내 가슴이 격렬하게 들썩였다.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너를 버린 게 아니었어. 나는 혼자서 월급도 많지 않으니었어. 네 아빠는 돈도 있고 능력도 있었으니까 법원에서는 아이가 그 사람과 사는 게 더 낫다고 했어. 나는 그때 울면서 빌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 눈물이 내 눈을 흐렸다. 손가락이 떨렸다. 나는 손을 뻗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는 벼랑 끝에 몰려 어쩔 수 없이 흘러내렸다. 그때는 서로 어려운 사정이 있었지만 너는 계속 나를 원망하고 내가 잔인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내가 어떻게 버텨왔는지, 사지만 내가 어떻게 버텨왔는지 속 나를 원망하고 내가 잔인하다고 생각했어. 내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나의 유일한 의지처였기 때문이야. 나는 목숨을 걸고 이 집을 지켰어. 언젠가 내가 늙고 병들었을 때 발 디딜 곳조차 없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야. 김민주는 침묵했다. 고개를 숙이고 눈빛은 흔들렸다. 나는 그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민준아, 알아? 수십 년 동안 나는 셀 수 없이 네가 나를 엄마라고 부르는 꿈을 꿨어. 그러면 울면서 깨어났어. 그런데 현실은 어때? 네가 돌아와서 처음 한 말은 걱정도 안부도 아니었어. 내 집을 달라는 말이었어. 김민준의 어깨가 떨렸다. 얼굴은 하얗게 질렸지만 여전히 고개를 들어 나를 보지 못했다. 그는 목에서 무언가 말하려 하는 듯 했지만 말은 입가에 맴돌다 결국 삼켜버렸다. 내 심장이 시큰했다. 이 남자는 내가 낳은 아이인데 이 순간에는 차갑고 단단하며 다가갈 수 없는 력 같았다. 잠시 후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저는 하지만 말이 채 끝나기도 저는 고개를 돌이 그는 고개를 그는 고개를 도는 고개를 나는 천천히 눈물을 닦고 문가로 걸어가 공구 상자를 끌어왔다. 민준아, 가봐. 내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단호했다. 그는 잠시 멍하니 있었다. 엄마, 이게 무슨... 나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다. 조용히 쪼그리고 앉아 문고리를 해체하기 시작했다. 드라이버가 내 손에서 돌아가며 이 손에서 돌아가며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귀에 거슬렸지만 단호했다. 김민준의 얼굴이 변했다. 김민준의 얼굴이 변했다.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멍하니 나를 쳐다볼 뿐이었다. 나는 낡은 도어록을 떼어내고 새 스마트 도어록을 설치했다. 비밀번호를 새로 설정했다. 손가락이 하나하나 눌러질 때마다 마음속으로는 전례 없는 단호함을 느꼈다. 마지막 단계에서 나는 휴대폰을 켜 김민준과 박소연의 권한을 완전히 삭제했다. 화면에 작업 성공 알림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내 심장이 쿵 하고 울렸다. 나는 일어서서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민준아, 내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냉정했다. 너는 내 친아들이지만 네가 한 일은 이 엄마의 마음을 죽였어. 우리 모자 관계는 오늘로 끝이야. 김민준의 몸이 굳어졌다. 눈빛은 혼란스러웠지만 여전히 고개를 들어 나를 보지 못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그는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죄송해요. 마지막 이 뒤늦은 사과는 이미 가볍게 날아가 버려. 앞으로는 이미 가볍게 날아가 버려. 아무것도 구원할 수 없었다. 나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결국 몸을 돌려 무거운 발걸음으로 문 밖으로 나갔다. 현관문이 닫혔다. 집 안에는 다시 나 혼자만이 남았다. 나는 문에 기대어 서 있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나왔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내 마음속에는 전례 없는 가벼움이 밀려왔다. 수십 년간의 죄책감이 마침내 내려놓았었다. 이 아이는 내 마음속에 들어왔지만, 그의 마음속에 들어왔지만, 그는 아들의 마음속에 들어왔지만, 새 도어록을 바꾼 며칠 동안 나는 종종 거실에 멍하니 앉아 벽시계가 초침을 한 칸 한 칸 옮기는 소리를 들었다. 공기는 숨막힐 듯 고요했고 마치 나 자신을 완전히 감싸 안는 것 같았다. 심장은 여전히 희미하게 아려왔다. 결국 그는 내 친아들이었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나는 갑자기 나를 얻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그 문이 닫힌 후 과거의 굴레가 이미 끊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지은은 종종 나를 찾아와 위로하며 말했다. 그는 웃으며 신비롭게 말했다. 가보면 알 거야. 차는 낡은 3층짜리 건물 앞에 멈췄다. 문 앞에는 어린이 복지관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내 심장이 조여들었다. 무의식적으로 반걸음 뒤로 물러섰다. 지은아, 나를 여기 왜 데려온 거야? 들어가서 봐봐. 그가 나를 살짝 밀었다. 너는 항상 외롭다고 말했잖아. 여기도 외로운 아이들이 많아. 너는 아마 그 아이들에게서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문에 들어서자마자 복도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발소리가 들려왔다. 공기 중에는 우유와 고무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몇몇 아이들이 창가에 엎드려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우리가 들어오자마자 눈이 반짝 빛났다.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아주머니, 한 작은 남자아이가 외치며 달려오다가 멈춰서서 수줍게 나를 둘러쌌다. 아주머니, 한 작은 남자아이가 외치며 달려오다가 멈춰 서서 수줍게 나를 올려다보았다. 가슴이 살짝 시큰했다. 복지관 선생님이 다가와 웃음이 다가와 웃습니다. 어떤 아이는 내 옷자락을 잡아당겼고 어떤 아이는 고개를 내밀어 쳐다보았다. 그 맑고 깨끗하지만 무언가 결핍된 듯한 달망이 담긴 눈들은 내 마음을 아리게 했다. 나는 활동실로 안내되었다. 안에는 작은 탁자들이 일렬로 놓여 있었고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색연필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종이 위에는 오색 찬란한 선들이 가득했다. 내가 보고 있는데 머리를 따은 작은 여자아이가 갑자기 달려와 고개를 들고 나를 올려다보았다. 할머니, 저랑 같이 그림 그릴래요? 할머니라는 두 마디가 내 심장을 울렸다. 나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코끝이 시큰해졌다. 천천히 쪼그리고 앉았다. 좋아, 할머니가 너랑 같이 그릴게. 그 아이는 활짝 웃으며 내 손을 잡고 작은 의자에 앉혔다. 파란색 연필 한 자루를 내게 쥐어주었다. 작은 집을 그려줘. 그는 예쁘게 웃었다. 내 손이 떨렸지만 나는 종이 위에 천천히 지붕을 그렸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졌다. 따뜻하고 진심이었다. 언제부터인가 겉뜻하고 진심이었다. 언제부터인가 더 나는 아이들이 둘려 퍼졌다. 제가 그린 고양이에요. 할머니, 태양 색칠하는 거 도와주세요. 할머니, 저랑 같이 퍼즐 맞출래요? 할머니라는 소리가 봄바람처럼 내 마음속에 먹구름을 걷어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눈물이 눈가에 맴돌았다. 활동실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했고 아이들은 내 주위에 모여 서로 밀치고 당기며 혹시라도 뒤처질까 봐 있었다. 어떤 아이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어떤 아이는 내 손을 놓지 않았다. 그 순간 내 심장 속의 빈 공간이 조금씩 채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한 아이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생각했다. 아마 나와 민준이의 인연은 정말 얕았나 보다. 그는 나의 안식처가 아니었지만 나는 한 아이를 잃었지만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얻었구나. 눈물이 마침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통이 아니라 따뜻한 깨달음의 눈물이었다.
저녁 무렵 아이들은 줄을 서서 식당으로 갔다. 몇몇 작은 아이들은 아쉬워하며 필사적으로 뒤돌아보았다. 할머니, 내일 또 오실 거죠?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할머니가 또 올게. 그들은 환호하며 깡충깡충 뛰어갔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뒷모습을 보았다. 마음속에는 전에 없던 평온함이 밀려왔다. 결국 집의 의미는 혈연에 있지 않고 누가 누구에게 빚졌는지에 있지 않으며 사랑과 선택이 있었다. 나는 한 아들을 잃었지만, 많은 아이들을 잃었지만, 나는 갑자기 아주 편안해졌다. 그들의 웃음소리, 그들의 웃음소리, 그들의 웃음소리, 그들의 의식처를 다시 찾는데 도움이 되었다. 밤이 깊어지고, 나는 북직어지고, 진정한 집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었다. 임숙정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락됩니다. 그 장면들을 떠올리면 여전히 가슴이 저며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보어록 경보가 울리고 감시 카메라를 켜보니 십수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아들이 사람들을 데리고 문을 따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그는 우연히 아래층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위임전을 위조해 자신의 집을 팔려는 음모를 엿들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는 참을 수 없어 녹음 파일과 감시 영상을 공개했고 모든 사람을 할 말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고 누가 놀라지 않을 수 있겠으며 누가 그를 위해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더 감동적인 것은 그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친정의 굴레 속에서 계속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증거를 들고 법으로 자신을 지켰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보육원에 들어가서 진정으로 그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 아들을 잃었지만 새로운 가족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자식 키워 노후를 대비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임숙정 씨의 경험은 우리에게 남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을 지키는 것이 낫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가족은 반드시 혈연으로만 정의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소속감은 당신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고 자신을 보호할 용기를 낸 후에 얻는 평온함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8,000명 구독자 목표를 달성하는데 몇 번째로 도와주실 분이 될까요?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채널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진심으로 초대하며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본 채널의 이야기는 실제 사건들을 각색한 것으로 사회 뉴스, 시청자 투고 및 댓글, 공유 등을 포함합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댓글로 토론해주세요.